자, 글로벌 주식의 달리기 선수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순달람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개편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앉아서 진행을 하는 것만큼 조금 더 제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요? 자, 순위 나왔습니다. 근데 순위가 기존과는 조금 다르죠. 원래는 제가 상승률 상위 뭐 이렇게 10종목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제가 순위를 꼽아본 것은 아무래도 첫 특집이다 보니까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7월 24일 날에 특히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챗GPT가 발표된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은 언제였을까를 한번 꼽아보니까 실제로 7월 24일이 하락률 3.65%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이었었습니다. 이건 나스닥 100 증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7월 24일 날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뭔가 싶어서 제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기업들을 꼽아보니까 네, 역시 아시다시피 테슬라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해서 AI 서버를 만들어서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보다 최근에 주가는 올해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이 때려 맞았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당시에 각각의 제가 이슈들을 이렇게 쫙 적어놨는데 7월 24일 며칠 전에 떨어졌던 거는 결국에는 AI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작년 12월이라든가 이렇게도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보시면은 여기 AI 피크아웃 우려, AI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AI가 많이 올랐던 것만큼 네, AI가 많이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증시가 아픈 상황인데 어떤 것들을 조금 짚어드려야 될까? 그리고 지금이 또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닝 시즌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오늘은 한번 담아봤습니다. 단순히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 급락에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AI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특히 많이 두드려 맞았을까 싶어서 제가 특별히 두 가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주요 지수들의 등락률을 제가 비교를 해본 거고요. 이 시점은 2022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챗GPT가 세상에 처음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의 등락률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검정색 선은 S&P 500이고요. 그다음에 회색이 나스닥 100 지수. 아무래도 테크 주식들이 많죠. 혁신 산업주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문제의 반도체 ETF. 굉장히 많이 레버리지로 투자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하락이 좀 심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폭도 가장 깊었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떨어졌나 보니까 마이너스 15%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보다 지금 반도체 ETF, 반도체 지수가 지금 크게 조정을 맞은 상황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엔 AI 때문에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AI 조정 때문에 반도체가 빠진 거다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실게요. S&P 500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매그니피선트 7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부터 테슬라까지 이 매그니피선트 7, 이 70주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역시 챗GPT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쭉 그려봤는데 최고점은 34%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20%대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30%대로 이렇게 확 오르더니 지금은 또 갑자기 이제 확 내려앉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알고리즘, 그다음에 컴퓨팅 자원 이 세 가지 AI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이 이런 빅테크이기 때문에 AI 조정 국면에서 이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더라라고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구글이 사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구글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사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나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글 실적에서 봐야 될 것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축약해서 압축해서 말씀드렸다 보니까 가장 중요해 보이는 두 가지 차트를 한번 구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왼쪽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 왼쪽 차트는 구글의 주요 매출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검색 엔진이 결국에 구글 검색 엔진 하면서 광고에 대한 이제 매출이 구글의 가장 큰 먹거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검색 엔진이 이번에도 성장을 견인을 했던 건데 여기서 검정색 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구글은 광고로 먹고 삽니다. 이 광고 매출 중에서 검색 엔진으로 발생한 광고 매출 비중은 얼마나 될까를 따져봤더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상향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AI 툴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에 검색하는 것보다 뭐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클로드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다른 이제 AI 기반 검색에다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구글이 계속적으로 사용자, 이제 접속자 숫자를 뺏길 수가 있잖아요. 트래픽 감소는 곧 광고 단가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약점으로 좀 꼽히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실적을 까보고 보니까 광고 매출은 생각보다 괜찮더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광고 매출 비중, 전체 광고 매출 비중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80%를 상회하다가 지금은 75% 정도까지 빠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광고 원툴에서, 그러니까 광고로만 먹고 사는 것에서 클라우드라든가 다른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올라왔다. 그만큼 좀 다변화가 되고 있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보시면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번에 시작 발표한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 있지 않습니까? MS는 애저고요. 구글은 GCP라고 불리는 클라우드겠죠. 이제 MS와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공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둘 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한 이쯤 갔으면 좋겠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AI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AI 관련된 서비스가 결국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단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AI 연산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더욱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조금 내심 기대를 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매출 성장률이 좀 폭발적으로 다시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좀 실망감을 좀 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실적 발표한 다음에 좀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은 애저와 그다음에 AWS라고 하는 구글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큰 이제 또 빅2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빅2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실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순달람이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하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각 빅테크들 CEO들의 발언을 제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지난 일주일간의 CEO들이 발언했던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딱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먼저 구글은 실적 발표에서 순다르 피차이가 나와서 또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피차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검색과 유튜브 모든 핵심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게 결국 AI다. 그러니까 AI가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혁신을 이뤄줄 수가 있고 매출 성장을 수평적으로 다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 그게 바로 AI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적게 투자해서 생길 잠재적 위험이 많이 투자해서 생기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 투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과소 투자를 해서 생길 잠재적 위험을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주커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 개발은 계속해서 매우 경쟁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상을 했냐고 하니까 누군가의 폐쇄적인 AI 생태계에 갖추지 않도록 각 기업들이 오픈소스로 각자의 언어 모델이라든가 각자의 AI 서비스를 개발을 할 것으로 지금 메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메타는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적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이랑 메타랑 싸워가지고 메타가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애플의 폐쇄적인 생태계에 갇히지 않도록 AI 업계에서는 그래서 오픈소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지금 메타 주커버그의 생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나우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서비스나우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구글과는 다르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정말 괜찮은 상황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한 7% 올랐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나우는 세일즈포스랑 비슷한 사스 업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잖아요. ERP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로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 어시스트라고 불리는 생성 AI 기반 결국 이 제품도 LLM 기반이거든요. LLM은 아시겠지만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게 챗GPT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 나우의 나우 어시스트가 결국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LLM 사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서비스 나우가 오픈 AI한테 지불해야 할 API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서비스 나우도 부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오픈 AI에서 사실 GPT-4o 미니라는 소형 모델을 또 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GPT 3.5 있잖아요. GPT 3.5가 기존의 챗GPT거든요. 2022년에 나온 지금은 GPT-4고요. 근데 이 GPT-4o 미니는 2년 전에 나온 GPT 3.5보다 60% 넘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더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이 챗GPT를 갖다가 써도 내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서비스나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AI 관련된 툴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오픈 AI의 챗GPT를 갖다가 쓰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AI 대중화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AI 대중화가 API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서 더 빨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AI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2의 서비스 나우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달란 말고도 유토피아라는 방송에서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AI 개발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동향을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비용을 점차 싸게 하면 할수록 이런 AI 관련된 대중화는 더욱더 빨리 찾아올 수가 있고 그 말인즉 결국 AI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AI 관련된 빅테크,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차트로 한번 알려드렸었죠. 바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TSMC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삼각동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렇게 삼각동맹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좀 TSMC가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TSMC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TSMC의 실적에 관련한 내용도 제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오른쪽 걸 보실게요.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지난 분기 실적에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숫자들과 CEO의 말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이라이트 해둔 부분만 어느 정도 보셔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은요 208억 달러로 전분기보다도 10%가 올랐어요. 기존 가이던스가 이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매출이 더 잘 나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3분기 매출 전망치도 이렇게 했는데 2분기 대비해서도 10%가 넘게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마진도 53.2%를 기록을 했는데 기존 가이던스 중간치가 52%였어요. 그러니까 마진도 생각보다 더 좋았다라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가 더 신기한데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54%가 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가 내보이고 있는 자신감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자본 지출,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도 같이 내놨는데 올해 30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 쓸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존 가이던스가 28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지출 생각보다 더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더 쓰겠다는 말인데 이런 자신감은 이런 CEO의 말에서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CEO가 말한 내용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COWOS.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뭐 H100이라든가 뭐 B100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이제 결국에는 최첨단의 AI GPU 칩들을 만들어주는 첨단 패키지 공정을 COWOS라고 하는데요. 이 COWOS가 사실상 공급 부족이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이라서 계속적으로 늘려라 지금 말들을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TSMC가 갑자기 이렇게 캐파를 늘리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늘려놨다가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면 그것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결국에는 캐파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배 이상 늘렸고 내년에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지만
2026년에나 이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TSMC가 밝히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즉슨 TSMC가 엔비디아한테 부과하는 웨이퍼 비용, 웨이퍼 제작 단가 비용을 더욱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단가 올린다는 것은 결국 매출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초미세 공정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AI 기능이 계속적으로 수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 교체 시기가 점점 짧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TSMC한테 최첨단으로 칩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AI에 대한 수요가 정말 TSMC는 이걸 정말 진짜라고 보는가, 이 수요가 진짜인가, 진심인가를 제가 조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별표를 쳐놨는데요. TSMC는 이번 AI 수요가 2, 3년 전보다 더욱더 현실적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굳이 2, 3년 전이라고 표시해둔 이유는 뭐냐면 2, 3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면서 거의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막 시장에서 난리가 났던 때입니다. 사실 그때도 TSMC한테 더욱더 캐파 늘려라, 공장 더 지어라, 설비 더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TSMC한테 요구를 했겠죠. 근데 TSMC가 그때는 조금 늘렸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때는 실수했던 거예요. 함부로 설비를 늘리고 함부로 자본 지출을 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더 신중하겠죠. 근데 신중을 또 하고 또 했지만은 결국 AI 수요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진짜기 때문에 설비를 늘리고 공장을 더 지어야겠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 내부에서도 AI 생산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직접 확인했다라고 CEO가 직접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각동맹에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이 좀 결국에는 H100이라든가 뭐 B100이라든가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데 핵심 부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AI 시스템의 성능은 결국 메모리 성능에 귀결되고 있다. 메모리가 안 좋으면 AI 별로 성능 안 돌아간다. 이 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HBM은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D램과 비교할 때 캐파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설비를 가지고 D램 2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HBM으로 만든다고 하면 HBM은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1대2라는 겁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 D램 3장을 만들 때 HBM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HBM이 정말로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는 더 잘 만든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P100, V100, A100, H100, B100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엔비디아가 2년마다 출시한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 GPU들이죠. 서버용 GPU요. 이게 출시 연도가 2년마다 이렇게 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GPU의 연산력, 이 각각의 GPU에 대한 연산력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세대 대비해서 연산력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2년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메모리 대역폭. 메모리 대역폭은 2년마다 오르긴 올랐는데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출시했던 8년 전 모델, 그러니까 P100보다 지금 B100은 GPU의 연산력 기준으로 할 때 300배가 넘게 올랐는데 메모리 대역폭은 고작 11배밖에 안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력보다 메모리 대역폭이 크게 못 늘었으니까 메모리가 결국에는 큰 병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AI 시스템의 성능은 결국 메모리 성능에 귀결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궁금을 해서 SK 하이닉스가 또 실적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분기마다 SK 하이닉스가 이 어닝콜에서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톤을 계속적으로 좀 읽고 있거든요. 뉘앙스가 얼마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제가 조금 매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이번 분기에 자신감이 더 붙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위에다 써놨습니다. AI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서의 리레이팅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메모리는 일종의 커모디티, 그러니까 상품으로 취급이 됐지 않습니까?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팔릴 때는 왕창 잘 팔리고 수요가 없으면 또 안 팔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실적이 널뛰기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 적정 PER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막 높게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아왔던 거죠. 다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요. 근데 그게 조금 해소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제품군이 다양해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장기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으로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이 주문형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단연 고객 물량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해서 사이클 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고객에 맞춰서 HBM을 사전에 개발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 고객사한테 공급을 단연 계약을 거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인즉 결국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올해 AI 수요가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중이다.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HBM 매출 성장률이 300%, 그러니까 4배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도 지금 HBM 캐파가 뭐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은 꼭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공급 늘리면은 결국에는 단가 싸지지 않겠냐? 결국에는 과잉 생산될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 말을 조금 안심시키려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HBM이 일반 D램 대비해서 투자 규모가 원래 크게 요구된다. 왜냐하면 아까 만들기가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결국 더욱더 많은 투자가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급 과잉이라는 논리는 단순하다, 조금 단견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D램에 대해서도 사실 HBM 덕분에 좀 덩달아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HBM이든 일반 D램이든 결국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알파, 뭐 1베타 이런 공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DDR5든 뭐 HBM이든 거의 같은 라인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HBM이 단가가 높아서 HBM 생산에 막 주력하게 되면 일반 D램은 공급 부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반 D램의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SK하이닉스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 D램 수익성이 HBM 수익성에 비해서 심지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SK하이닉스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일반 메모리 수요 증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용 SSD 같은 경우에도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때 대규모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AI 서버에 투자가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서버는 좀 투자가 많이 안 됐었는데 이번 교체 주기에 따라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SSD도 생각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겠냐라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자신감 있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말이 정말일지 제가 조금 검증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됐든 다른 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 얘기를 제가 한번 또 꺼내왔습니다. KLA라고 불리는 또 반도체 장비 업계 4대 천왕 중에 한 명입니다. KLA가요. 이 반도체 검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도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KLA에서 어닝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모든 것은 AI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전부 다 AI를 말하고 있다라는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이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올해 매출 총 마진은 61%인데 내년에는 심지어 4%포인트나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KLA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마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보통 잘 보진 못했거든요. 그만큼 낙관적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SK하이닉스의 말이 진짜인지 조금 알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따로 조금 기재를 해놨는데 2025년에는 더욱더 많은 성장이 있을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요. 주로 D램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BM 때문에 혹시나 D램 쪽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D램의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KLA도 지금 짐작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서 투자는 많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KLA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뒤 두 가지 기업은 대만에서 AI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L 같은 경우는 HBM을 패키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이고요. 엘리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서버를 만들 때 기판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ASL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매출이 한 이 정도 나왔는데 2분기 매출은 벌써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수량, 그러니까 퀀티티가 늘어난 것은 20%밖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바닥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를 아실 수가 있는 뭐 그런 데이터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시장은 현재 여전히 AI에 집중하고 있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미국의 CSP가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비 경쟁 중이다. 미친 듯이 반도체를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ASE는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저희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얘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해왔는데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좀 수출 규제 때문에 막 엄청나게 좋은 칩은 못 팔잖아요. 그래서 약간 성능을 떨어뜨린 칩들을 팔고는 있는데 그 칩마저 지금 중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3분기, 4분기, 이번이죠. 3분기, 4분기에 추가 주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심지어 매출로 따졌을 때는 100억 달러가 넘을 것 같다. 한국 돈으로 한 14조 원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판이 지금 대만이라든가 지금 실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상심이 크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주식이죠. 바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무려 12%인가요? 네, 주가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따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환율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액인 255억 달러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출을요. 그리고 매출 총 마진도 18%로 개선됐습니다. 네, 이전보다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영업 마진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EPS가 조금 약간 문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QOQ로 따졌을 때 0.52달러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닝 쇼크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구조조정 비용이라는 건 결국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 일회성 비용을 빼게 되면 0.66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QOQ로 무려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EPS가 그렇게 뭐 쇼크라고 생각할 만한 건지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에 관련해서도 23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조에 관련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은 1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괜찮았다, 돈 잘 벌었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이버 트럭 제 주변도 주문을 해가지고 알또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엄청 잘 팔립니다. 사이버 트럭은 연말까지 근데 잘 파는 것뿐만 아니라 흑자, 그러니까 수익성 있게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나온 지가 1년이 안 됐잖아요. 보통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 나오면 한 2년, 3년 정도 걸려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기에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조금 안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가 신규 구매자라고 합니다. 원래 테슬라 차 한번 타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테슬라 재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신규 구매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도 테슬라 차 살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장기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순이익 중에서 거의 절반이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6가지를 보면은 테슬라 실적이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에서는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생각보다 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EPS가 쇼크였지 않느냐라고 했던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3가지죠. 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이 제로 이미션 비클이라고 하는 친환경 규제 크레딧,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가지만 꼽자면 가장 왼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요. 네, 어닝콜을 진행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FSD 관련해서 뭔가 더 서프라이즈한 거를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one more thing, 뭐 few more things 같은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큰 만큼이나 실망감도 컸는지 낙폭을 조금 기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환경 규제 크레딧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크레딧 관련된 매출도 거의 9억 달러거든요.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죠. 근데 1조 원이 넘는 이 매출을 빼면은
실제 마진율,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차량 판매 마진율은 약간 실망스러웠다라는 투자자들의 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마진율이면 내연기관 회사들이랑 점점점 더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왜 그 밸류도 높은 테슬라 투자하냐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밸류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트럼프 얼굴을 해놨는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랑 지금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링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좀 끈끈한 상황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게 호재일 줄 알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재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쨌든 이분은 내연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고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오버 오피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은 뭐 친환경 가족 크레딧이라든가 뭐 IRA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악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반박 아닌 반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스퍼트 내서 달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로보택시는 대체 언제 될까요? 네.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점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잘 안 믿는 거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 과거에 제가 했던 예측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었다. 실제로 2020년이면 로보택시가 될 것이다 라고 2019년부터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올해 말까지는 FSD unsupervised라는 거는 전방 주시가 필요 없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이 FSD unsupervised가 possibly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뉘앙스, 이 possibly라는 게 수치로 따졌을 때는 한 30% 정도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도 올해까지 로보택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과반을 넘기지 않는 정도로 본인도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런 뉘앙스를 읽어가지고 로보택시 생각보다는 늦게 오나 보다라고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확실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for sure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라고 하는 게 지금 컨센서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경쟁자 빼고는 사실 아니죠. 경쟁자라고 할 만한 기업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율주행도 AI 아니겠습니까? AI를 이루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고품질의 대용량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실제 차량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 PT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요. 이게 FSD 기능이 구동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 주행 거리를 기록을 했는가 이 누적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이 빨간색부터가 최신 버전 FSD 버전 12로 구동되어 있는 차량이 FSD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가거든요. 근데 버전 12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기울기가 확 가팔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주행 데이터를 지금 16억 마일을 달린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16억 마일이라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마일밖에 안 됩니다. 1억 마일이 아직도 안 돼요. 네, 아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행 데이터 숫자 측면에서는 아직도 격차가 크다, 엄청나게 크다. 경쟁은 사실상 지금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경쟁 상대가 없다. 그리고 가장 완성에 근접해 있는 기업은 테슬라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유토피아라는 영상으로 제가 발표를 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혹시나 참고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 FSD에 관련해서 더욱더 중요한 시장이 또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이 FSD를 허용할 것 같은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허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2023년 8월부터 막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돼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국무원에서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겠다고 목표를 선언하기도 하고 머스크가 그래서 4월에 방중을 했고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는 데이터 관련된 매뉴얼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는 장수성이라든가 또 상하이시에서 테슬라 차량을 이제 관용 차량으로 살 수 있도록 카탈로그에 등재를 해줬습니다. 이 말인즉슨
계속적으로 중국 매체들이 테슬라 차량, 테슬라의 FS 기술을 지금 좀 홍보하듯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실 작년 8월부터 점점 더 테슬라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었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닌 것만큼이나 실제로 중국에서의 테슬라 FSD가 실제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는 점점 마진율이 이제 붙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고밸류의 테슬라를 사야 되느냐라고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드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포드에서는 블루라는 사업부가 있고 모델 E라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차 부분도 있는데 상용차는 빼고요. 블루가 내연기관차고요. 모델 E가 결국 전기차 사업부입니다. 포드에서는 모델 E 전기차 사업부만 따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재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11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11억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이 11억 달러인데요. 영업 손실 금액이 11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따졌을 때 마이너스 99.5%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대 팔 때마다 고스란히 매출 그대로 손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기차 매출액이 거의 마이너스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는 그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매출액도 신고가를 찍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사들은 지금 이렇게나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혹시나 이제 백악관을 접수하게 되면은 친환경한테 굉장히 좀 악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서 저의 인사이트는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는요, 2021년에 비트코인 스캠이다, 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기로 이루어졌다. 완전 사기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래요. 암호화폐 대통령님을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된 되게 친화적인 인물을 JD 벤스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히기도 했었고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몇 년 만에요. 그렇다면 전기차도 180도로 바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지금 전기차 비판적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 비판하는 지점이 뭘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전기차가 한 번의 충전만으로 충분히 멀리 못 간다라는 게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 너무 비싸다. 너무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안 팔리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포드 보셨죠? 그래서 안 팔리는데 친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 만드는데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이거 굳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결국 중국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기차 안 해. 막 이런 식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때처럼 180도 의견을 선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와 친해진 다음, 그러니까 머스크와 상호작용이 조금 가팔라진 이후로는 입장 변화, 스탠스 변화가 확실히 생겼다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요. 전기차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견이 없다. 이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과 같이 결국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까 친환경에 관련된 문제들만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비판적인 부분들만 잘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태클을 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순달람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니까요. 실제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될지도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달람이 앉아있지만 지금 제가 굉장히 숨이 가쁩니다. 그만큼 오늘 첫 특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좀 인사이트를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숨이 좀 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정갈하고 그리고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고 더욱더 인사이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순달람은 또 다음에 더욱더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